자, 먼저 국가 채무에 관련해서 이번에도 또 얘기를 했죠.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한 일주일 전인가요?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또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참 저는 듣고 기가 차더라고요.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봤을 때.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가 채무를 다시 한번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국가 채무라는 우리가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정부 채무입니다. 정부 채무요.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죠. 국가 채무하고 정부 채무는 뉘앙스가 다른 거죠. 국가 채무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지고 있는 대외적인 채무가 저는 국가 채무라는 개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IMF 때 그러니까 외환위기 당했을 때 이게 그런 국가 채무하고요. 근데 정부 채무는 그러니까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인 거예요. 채무가 지고 있는 빚인데 정부 채무의 대부분은 사실은 정부 채무의 형태는 대부분이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채권을 발행해가지고요. 그 채권의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외적인 채무는 아니에요. 국가 채무, 이 정부 채무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요. 근데 국가 채무를 갈 때 일단 먼저 채무하고 부채하고 용어를 잠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채무라는 것을 부채하고 구분하는 것은 IMF의 회계 기준입니다. IMF의 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동일한 회계 기준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아니면 어떤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발행할 때의 가치냐 아니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그 가치냐 이런 기준 차이도 있듯이 부채와 채무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채무는 영어로 debt이죠. debt. 부채는 liability입니다. 채무하고 부채를 IMF에서 어떻게 그 구분을 하면서 채무라는 것을 government debt이라고 우리가 되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채무로 번역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재부에서요. 이게 뭐냐면 채무는 뭐냐면 확정된 채무입니다. 확정된 채무요. 근데 확정되지 않은 채무는 그러니까 채무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예를 들게요. 내가 만약에 우리가 식당을 운영을 해요. 레스토랑을 운영을 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종업원을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종업원에 대해서 내가 매달 그러니까 25일 날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월급을 주는데 월급 주기 전에 월초에 이 종업원에 대한 임금은 이거 채무입니까? 채무냐고요. 채무 아니잖아요. 왜 채무가 아니냐면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뭐 해고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근데 확정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다가 채무로 기록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건 부채입니다. 부채죠. 책임은 있는 거죠. 근데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가 아니라 부채로 구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여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부 채무인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국가 채무를 나눕니다. 즉 정부 채무를요. 하나는 뭐냐면 중앙정부 채무로 좁게 볼 때 중앙정부 채무만을 얘기를 할 때 정부 채무를 이렇게 합니다. 국가 채무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정부도 있잖아요. 정부에는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해서 국가 채무라고도 우리가 하기도 하고 아니면 좁게 중앙정부 채무만 가지고도 정부 채무라고 합니다. IMF에서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것을 통계를 그러니까는 공식적으로 집계를 안 합니다. 중앙정부 채무만을 그러니까 국가 채무로서 집계를 해요. Central Government Debt이라고 해가지고요. IMF에서는요. 왜 그러냐면요. 많은 나라들이 지방자치가 많이 돼 있잖아요. 연방정부로 돼 있는 나라도 있고요. 미국처럼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전임 정부에서 만든 채무를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흔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400조가 증가했다 했을 때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를 만약에 중앙정부 채무하고 지방정부 채무를 다 합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채무만을 보는 게 합리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라든가 경상도는 문재인 정부 때도 국힘당이 장악하고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대구광역시가 지고 있는 채무의 증가분이라든가 경상북도라든가 이런 데가 그러니까는 이 채무의 변화를 이거를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다가 이것을 책임을 돌릴 수가 있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앙정부 채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이 유용성은 전임 정부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채무가 변화시켰느냐 했을 때 중앙정부 채무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아니면 이제 폭넓게 볼 때는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채무를 합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요. 합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국가 채무를 여러분들 기억을 아마 못 하실 거예요. 못 하실 건데 아마 워낙 많은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니까요. 이게 이 화면에 띄어 있는 기사가 뭐냐면요. 2023년 작년도 4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작년 4월 18일자요. 기사예요. 그 당시에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면요.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1천 조 원을 넘었었으니까 400조 원이 추가로 늘었다 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요. 비판했어요. 이때 처음으로 400조 늘었다는 얘기를 해요. 1천조 얘기 나오면서 이게 결국은 미래 세대가 부담을 주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착취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여러분들 작년도 4월 달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모두 다 이렇게 썼으니까. 기자들이 이런 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대한 분석 기사 써야 되는데 그냥 받았어요. 그냥 받았어요. 그럼 이 당시에 얘기한 게 바로 뭐냐면요. 국가 채무를 중앙정부 채무로 본 거예요. 중앙정부 채무로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의 그러니까 임기가 언제부터로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정확하게는요. 2017년 5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2017년 5월 1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 5월 9일에 끝났습니다. 그게 5년이죠. 딱 만 5년이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5년은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5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5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별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씩으로는 채무를 집계를 못해요. 못하니까 되게 월별로 그러니까 집계를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이 그러니까요. 월별로. 그러면 2017년 4월달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기 바로 직전 달인 2017년 4월달에 국가채무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끝난 2022년 4월 요 사이에 얼마나 변했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중앙정부 채무에 이게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기재부가 매달 재정 동향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기재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정 동향을 여러분들 검색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 쭉 나와요. 매월 게. 가장 최근 게 뭐냐면 8월호가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2개월 전 거를 통계를 발표합니다. 2개월 전 거예요. 그러니까 6월달 거 기준이죠. 하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22년도 4월달에 통계를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2023년 2월달 걸로 제가 이렇게 뽑아낸 건데 보게 되면요. 국가채무 해가지고 중앙정부라고 딱 돼 있잖아요. 여기 쭉 빨간 박스로 밑에 놓은 거 보게 되면 2022년 4월 해가지고 1001조 나오죠. 1001조. 이게 이제 중앙정부 채무잖아요. 이걸 가지고 윤석열이 얘기한 거예요. 1000조 원이 됐다. 1000조 원이 됐다.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거예요. 1001조 원이니까 1000조 원 넘은 거 맞지요? 맞아요. 그러면은 1001조 원에서 뭘 빼야 되는 거예요? 2017년 4월 달에 중앙정부 채무를 비교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2017년 4월 달에 이 채무도 똑같이 재정 동향을 여러분들 과거로 올라가 가지고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17년 4월 달에는 기재부가 발표한 중앙정부 채무는 얼마냐? 전 밑에 쪽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박스한 걸 봐보세요. 2017년 4월 621조 3천억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621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럼 아까 1001조에서 621조를 빼면 얼마입니까요? 379조예요. 379조. 400조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게 400조 원이 안 된다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요. 2017년 1월 달을 봐보세요. 2017년 1월 달은 602조 5천억 원이에요. 그럼 1001조에서 602조 5천억을 빼게 되면 거의 400조가 되죠. 문재인 정부는 그러니까 4개월이나 더 그러니까 소급 적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뻥튀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요. 이거 가짜 뉴스죠. 뻥튀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20조 이상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380조하고 400조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문재인 정부 기간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뻥튀겨가지고 국가 채무를 계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이거 이제 뭐 거고요. 이번에 이 국무회의에서 위에 거는 이제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요. 2024년 8월 20 이번에 이제 국정브리핑에서 국무회의하고 국정브리핑에서 한 얘기입니다. 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한겨레하고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뭐라 했습니까? 이번에 국정브리핑하면서 문재인 정권 탓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뭐냐면 재정을 그러니까 충분하게 운영할 수가 없다. 너무 빚을 많이 져놔가지고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27일날 국무회의에서 뭐라 했습니까요? 27일날 지난 정부는 5년간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리는 똑같은 얘기죠. 작년에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가지고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운 게 정부가 돈을 쓸 수 없어서 이렇다 이거예요. 왜? 문재인 정부가 워낙 그렇게 이 채무를 늘려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가 출범한 지 70년 이후에 그러니까 2017년까지 69년간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이다. 근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1076조 원이 됐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엔 조금 약간 수치가 달라지죠. 앞에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00조 원이를 얘기했었는데 1000조 원이 넘었었는데 1076조 원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1년 만에 수치를 이렇게 바꾸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밑에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죠. 400조가 늘렸다 이거야 지난 정부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건전재정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 뭐 국무회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옮겨놓으니까는 1948년 출범 이후에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이야. 본인이 1년 전에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4월달에 얘기하고 5월달에 얘기하고 시간만 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추경호도 국회에서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서 했고요. 네? 했는데 자 실제 거짓말인지 제가 쉽게 비교해 줄게요. 여기 2017년까지 660조 원이라 했잖아요. 2017년까지요. 2017년까지 660조인데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고 했어요. 그 5년이 언제입니까요? 2022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봐볼게요. 페이지 안 넘어가나요? 자, 정부의 재정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이 나라 지표라고 있어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 채무는 여기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이 얘기한 게 바로 이 국가 채무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2017년 봐보세요. 2017년 파란색으로 처음 시작하는 660조 원이잖아요. 이걸 얘기한 거야. 윤석열이 뭐라 했습니까? 국무회의에서요. 2017년에 69년간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이라 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660조 원이잖아요. 2017년도에. 그리고 1076조 원이 됐다. 5년 만에 했잖아요. 그게 2022년, 2017년에서 5년 되면 2022년이잖아요. 1067조 원입니다. 이거를 수치를 써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잘못 쓴 거야. 1067조를 1076조로. 처음에 그래서 이걸로 애교스럽게 봐줬는데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지난 주말에 국정 브리핑을 하면서 똑같이 이 수치를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용산에 있는 실무자들이 이거 수정을 안 해준 거야. 자기들이 틀린 수치를 1067조를 1076조로 한 것조차도 수정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윤석열은 그거 써준 대로 그대로 또 읽고 앉아있는 거야. 네? 근데 그 문제는 차치하고요. 자, 한번 봐보세요.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연도별로 만약에 따진다면 여러분들 언제부터 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임기는 2017년 5월달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월로 표시하면 2022년 4월달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2017년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에 포함시키는 게 합리적입니까?
빼는 게 합리적입니까? 2017년에 8개월은 문재인 정부의 저거잖아요. 기간이잖아. 그럼 포함시키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연도로 할 때는요. 반면에 2022년도가 문재인 정부 임기입니까? 2022년도에 문재인 정부 임기는 4월까지잖아요. 남은 8개월이 윤석열 정부 임기잖아요. 2022년은 연도별로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다 편입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즉 문재인 정부의 5년은 2017, 18, 19, 20, 21 이 5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국가채무의 변화액을 계산을 해야 돼요? 2021년도에 국가채무인 970조 7천억 원에서 그 5년 전인 2016년도 국가채무인 626조 9천억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빼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344조 원 정도뿐이 안 돼요. 344조 원 이렇게 연도별로 하게 되면요. 국가채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채무를 합해서 한 걸로 하게 되면. 근데 어떻게 했느냐? 2017년은 빼. 제외해.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를 문재인 정부에다가 임기로 포함시키는 거야. 도대체가 이런 임기 계산이 어디 있어요? 2022년도는 문재인 정부 임기라 이거야. 2017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022년도 1067조에서 2017년 660조를 빼니까 얼마가 됩니까? 400조가 나오잖아. 400조가 좀 넘게. 이게 도대체가 아마 윤석열은 이 수치조차 잘 모를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용산에 거기에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성태윤 씨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경제수석도 있고 관료 출신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기질을 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를 연도를 따질 때 2017년을 빼도 되고 2022년은 문재인 정부 임기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도대체가. 그렇게 해가지고 400조를 맞춘 거야. 끼워 맞춘 거야. 그래서 400조가 나오거든. 예? 400조가 나오잖아. 제가 중앙정부 채무 가지고 월별로 따져가지고는 400조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그 400조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편법을 쓰는 거예요. 연도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얼마나 어색한 짓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여기 이 수치들이 다 그해 말 2017년 660조는 2017년 말에 12월 말에 다 집계해 보니까 660조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임기는 2018, 19, 20, 21, 22년이야 이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400조를 계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대체가 이건 사기잖아요. 400조를 정당화시키려다 보니까는 이런 짓까지 하는 거야. 예? 400조를 정당화시키려다 보니까요.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는 이게 사기지 뭐예요? 예? 아니 초등학생 아니라 중학생들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연도로 따지게 되면 2017년, 28년, 19년, 20년, 21년, 5년이라고 하지. 예? 연으로 따지게 되면요. 월까지 포함하면 2017년 5월달부터 2022년 4월달까지지만은 누가 2017년을 빼고 2020년을 포함시켜가지고 문재인 정부 임기로 계산을 합니까? 이건 정말로 이게 한나라의 대통령이 한나라의 대통령실에서 이런 통계 수치를 버젓이 국민들한테 국정 브리핑을 하면서 국무회의를 하면서 전 세계에다가 중계를 한다는 것이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거 해외에서도 볼 텐데 낯이 뜨거워가지고 도저히 아주 그냥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대한민국 수준이 저 정도냐? 이렇게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연도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채무는요, 월별로 집계가 안 되거든요. 예? 월별로. 그러니까 국가채무를 연도별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데, 그럼 문재인 5년을 집계를 해보니까 얼마냐? 344조 원이에요. 반올림해가지고. 그럼 윤석열 2년 동안은 얼마였느냐? 지난 22년, 24년 156조 원이야. 그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국가채무를 평균 2년으로 계산하게 되면 138조 원뿐이 안 돼. 윤석열 2년은 156조 원이었었는데 재정을 누가 망친 겁니까?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대부분 국가채무가 저 344조 정도에서 240조가 2020년, 21년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때 발생한 국가채무예요.
나머지 3년은요 굉장히 적어요. 나머지 3년은 3년 합해가지고 한 100조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1년에 한 30조 정도 증가했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 2년 동안에 1년에 한 평균 120조씩 증가한 거야. 예? 요거에 대한 평가 뒤에서 다시 이어서 할게요. 예?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그러니까는 윤석열 2년은 더 쓰고 돼. 2년 동안에 156조의 채무가 증가했어요. 더 많이 증가했다고. 그러면서 전임 정부 탓을 해. 거기다가요, 제가 과거에 얘기했지만 국가 채무는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로 나눌 수도 있지만은 적자성 채무하고 금융성 채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한번 제가 소개했는데 적자성 채무만이 사실은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채무인 겁니다. 금융성 채무는 국민들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채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든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럼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으면은 1,000만 원 내가 갚아야 될 채무잖아요. 채무잖아요. 그 대신 뭡니까요? 주식을 팔게 되면은 1,000만 원을 다시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갚을 돈이 있는 거야. 그런 걸 금융성 채무라고 그래요. 금융성 채무요. 근데 적자성 채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정부가 그러니까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적자가 생겨서 발생한 채무예요. 이건 그러니까 국민이 세금 걷어서 갚아야 되는 거죠. 적자성 채무가 진짜 중요한 채무인 거예요.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해외에서 순채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게 되면은 윤석열 2년 동안에는 124조 원이 크게 증가했어요. 대부분이 적자성 채무야. 국가 채무 중에서. 156조 정도에서 124조가 적자성 채무에서 발생한 거예요. 나머지 한 그러니까 33조 정도가 32조 정도가 금융성 채무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2년 동안에 140조 정도가 발생했는데 적자성 채무는 95조 원. 훨씬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훨씬 더 지금 국가 채무도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지금요. 예? 이 거짓말을 하다가 거짓말을 이렇게 수습하려다 보니까는 새로운 국가 채무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새로운 국가 채무 개념을 도입하면서 임기까지 그러니까는 이제는 임기까지 조작을 하는 거야. 예? 임기까지 그러니까 2017년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니었었다고 하고 2022년이 문재인 정부 임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400조 원이 나오거든. 400조 원이 나오거든. 그래야지만이. 예? 이 400조 원에다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짓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런 짓까지. 저 얼마나 이게 한심한 짓입니까? 예? 이게 얼마나 한심한 짓이냐고요.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실수를 했으면은 그걸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일부 사람들은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그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벌써 잊어버리셨는가 봐.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가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양반이었었고 유럽 국가들은 주로 두 자릿수 10% 이상씩 막 마이너스 성장했었어요. 경제 생태계가 완전 붕괴됐었죠. 코로나가 종료가 된 게 언제입니까요? 제가 기억으로는 2022년 4월 18일인가 정도에 종료를 했어요. 2020년, 21년은요. 2020년과 21년은 코로나랑 우리가 사투를 벌일 때였었어요. 여러분들 왜 이때 국가 채무가 많이 증가했냐면요.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첫 해에 추경을 4차례나 편성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의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 사태가 팬데믹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게 계속 확산하면서 이걸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2019년 말에 편성을 했다가 돈이 계속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을 편성한 거예요. 추가 경정 예산을요. 그 다음엔 2021년도에는 조금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추경을 2번이나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달에 또 한 차례 편성을 했죠. 총 7차례나 편성을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한 114조 원 정도가 114조 원을 추경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지출한 돈이 114조 원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정부의 수입, 대표적으로 세금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세금도 그렇게 낼 수가 없잖아요. 세금도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벌어들인 돈에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는. 그래가지고 발생한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정부 지출이 굉장히 적었던 나라입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요. 그 결과로 가계 채무가 폭증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지금 그러니까 240조 원이 2년 동안에 240조 원이 증가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야, 많이 증가했네. 이러면 안 돼. 이게 부족했던 거예요. 너무 적게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증가하다 보니까 가계한테 다 그 나머지 부분은 가계한테 떠넘긴 거예요. 떠넘긴 거야. 자, 보실래요? 이거 봐보세요. GDP 대비로 비교한 겁니다. 한국과 주요 G7,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유로존의 평균을 봐보세요. 코로나 2년, 2020년과 21년 2년 동안의 GDP 대비로요. 한국은 정부 채무가, 국가 채무가 8.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8.3%포인트요. 그런데 나머지 나라들 봐보세요. 다 두 자릿수잖아.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정을 건전하게 집착하는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이 9.7, 거의 10%인데, 독일조차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높잖아요. 일본, 영국 봐보세요. 20%, 캐나다 20% 가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적게 쓴 거야. 돈을 정부가요. 그 결과가 맨 오른쪽에 봐보세요. 코로나 2년 동안에 가계부채가 어떻습니까요? 우리나라가 9.1%포인트가 증가했어. 다른 나라들 봐보세요. 다른 나라들 일본 정도가 5.1이고 우리의 절반 정도인 나머지 나라는 다 5% 미만이잖아. 호주는 심지어 마이너스 이렇게 됐었다고요. 예? 정부가 돈을 안 쓰면 가계가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계하고 정부하고 누가 더 상한 능력이 있습니까? 정부죠. 가계가 부채가 증가하면 지금 이게 우리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소비 제약, 그 다음에 가계부채, 이 금융위기 설까지 나오고 앉아있고, 최근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까지도 얘기를 하고 앉았잖아요. 예?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우리가 괜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앉았잖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지난 2년 2022년 23년 20년 21년하고요 22년 23년하고 딱 비교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정부 채무가 얼마가 되냐면 GDP 대비 3.2%포인트가 여전히 또 증가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다른 나라들 봐보세요. 다른 나라는 다 줄어들었잖아.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 2년이 바로 윤석열 정권 2년이에요.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에. 다른 나라는 다 마이너스잖아요. 네? 마이너스잖아. 근데 우리나라만 계속 플러스가 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경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GDP 대비이기 때문에 GDP가 증가하게 되면은 국가 채무는 증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그러니까 살아나지 못하니까는 경제가 왜 죽었어요? 정부가 너무 문재인 정부 때 적게 돈을 쓴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또 적게 쓰고, 네? 그 결과인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 어느 게 좋은 겁니까, 도대체가? 코로나 2년하고, 포스트 코로나 2년하고 또 수치해봐보세요. 정반대잖아. 우리하고 나머지 주요국하고 정반대잖아. 코로나 2년 동안에 우리는 제일 적게 썼고, 코로나 2년 동안에 우리가 제일 많이 증가하고 앉아있고, 네? 정반대잖아요. 그 주요 국가들은 이걸 몰라서 그럼 이렇게 했냐고. 아니잖아요. 어느 게 더 바람직한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정부 채무를 줄이는 것이 이게 더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가계부채 증가도 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게 됐고. 이거 상식이에요. 경제 이론 몰라도 되는 상식인 거야. 예? 경제가 완전히 체질이 허약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부가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못 쓰겠다고 하니까 경제가 안 살아나니까는 우리가 소위 세수 결손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세금이 안 거쳐. 그래서 또 재정 적자가 생기고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하셔야 돼. 정부 채무 여러분들 문재인 때 많이 썼다고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너무 적게 쓴 거야. 그 결과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앉아있는 거고요. 이거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 또. 속보로 딱 떴잖아요. 이게 8월 29일자입니다. 윤석열이 지난 정부 채무 400조 원을 쓰면서 지난 3년간 1.3%포인트 증가에 그쳤다는 거예요. 지난 3년이라면 여러분들 어느 겁니까요? 지난 3년 하게 되면요. 구체적으로 연도를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지난 3년이라면은 예를 들어서요. 2000 작년은 반드시 들어갈 거고 2023년, 22년, 24년 거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24년 거는 안 나왔습니다. 24년 거는요. 그러면 지난 3년 하려면 월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난 2년, 그러니까 23년하고 22년만 치더라도 얼마가 증가했다 했었어요? 3.2%포인트가 증가했다 했잖아. 나는 이 1.3%포인트를 아무리 뒤져도 1.3%포인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수치가. 세팡은 거짓말하고 앉아있는 거야. 세팡은 지난 3년간 국가 채무율이 1.3% 증가해 주다. 자기가 현 정부 출범이 이유로 했잖아요. 현 정부 출범이 언제입니까요? 2022년 5월 달에 출범했잖아요. 그럼 2023년, 24년. 지금 어떻게 3년이죠? 출범된 지? 예? 지금 2년하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에 끝나니까는 6, 7, 8 해가지고 2년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인데 6월 달까지 뿐이 지금 중앙정부 채무도 집계가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양반 도대체가 이게 누가 이런 글을 써주는지 이건 아무 말 대잔치인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2023년도, 2021년도 예? 이걸 보게 되면은 2021년도에 43.7%예요. GDP 대비 중앙정부 기준으로요. 근데 23년도에 46.9% 했었거든요. 46.9%예요? 그럼 이 차이가 얼마예요? 3.2%포인트잖아요. 그럼 6월달까지 하는데 6월달은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GDP가 아직 집계가 안 됐거든. 2분기 밖에. 1분기가 더 추가가 되면요. 더 커지거든. 더 커져요. 그런데 도대체가 어디서 존재하지도 않는 수치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정부에서는 1.3%뿐이 안 증가했다 이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근거도 없이 되면서 기자들이 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체크를 안 합니까? 이게 뭐냐면 거짓말을 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 그리고 나서 그게 거짓말이다 그러면은 그 거짓말을 또 정당하게 또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부모한테 혼날까봐 거짓말을 했다가 그 거짓말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하면서 이게 이 악순환이 대풀되는 것처럼 예?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러니까 재정 건전서 타라고 이게 리플리 증후군이지 뭐예요? 이게 리플리 증후군이 뭐냐고요?